최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변동성, 특히 알트 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XRP도 가격이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 중요한 건 인프라가 깔리는 게 중요하다.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XRP가 인프라가 확장이 돼서 전 세계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전산망에 공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XRP가 금융기관에 꽂혀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진짜 찐 제대로 된 가격 상승에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 가격이 너무 터버리면,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 금융기관에 꽂히기 전에 가격이 터버리면 인프라가 확장되기 쉽지가 않다.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섹터를 정리해 보면 섹과의 소송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는 비단 XRP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규격과 제도와 판을 짠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따라오는 ETF의 현물의 승인이 중요하다. 얘는 비트코인 한 개만 남는다.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펀더멘털이 튼튼한 코인들의 ETF 승인이 따라온다. 얘 또한 한 개만 담는다. 고로 미국 주식시장에 ETF가 상당히 되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미국, 유럽의 또 주식시장에 바로 ETF가 상장이 되겠죠. 또 여기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며 일본, 대한민국에도 상장이 되게 되면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이 깔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현재 0.2%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리플로 하나 더 확장을 해서 코인비에스에 재상장이 되거나, 그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12시 21분입니다. 리플이 795원이에요.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죠. 그쵸? 비단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조차 많이 빠졌어요.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솔로나가 8%대, XRP 일주일 동안, XRP 9%대, 그리고 카르다노 9.83. 이슈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좀 먼저 볼게요. 도지도 이슈가 있었죠. 아발란치 16% 하락했고요. 폴카닷 13.68. 자, 그쵸? 대부분의 폴리곤 16.30, 니어 16.86.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 애들이 체인링크 13%, 코스모스 17%, 유니스왑 16.51, 알고랜드 13.12, 모네로 16.03. 최근에 알트의 하락폭이 좀 컸었다. 자, 그 이유를 좀 보고 올게요.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주봉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한눈에 지금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암호화폐의 성장성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0.2%이다. 최소 10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한다.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을 합친 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단 한 가지. 애플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치며 마이크로 시가총액에도 못 미친다. 전체 크립토의 시가총액이. 그래서 미래가 밝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최근에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16,212포인트예요. 지금 12,334포인트입니다. 보이시죠? 고점 대비 낙폭이 약 24% 나왔습니다. 나스닥의 하락 이유를 살펴볼까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긴축.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원자재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됐다. 이 1, 2번을 기준점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생산에 타격을 입게 되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이 인프라 위에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9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부양책이 있었죠. 더불어 전 세계의 통화와 재정 정책이 확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또한 역사적 가보지 못한 금리에 가보게 됐죠. 최근에야 금리를 찔끔 올렸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생산이 중지가 되죠. 소비는 일정한데 생산이 중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됐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뭐죠? 이제 엔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간다. 그러면 생산이 어느 정도 풀린다. 그러면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은 완만해질 수가 있다. 그쵸?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추세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엔데믹이 선언이 되게 되면 물가가 조금 안정화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이슈. 이게 아주 길게 끌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종식이 되면 이 밀렸던 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엔데믹과 이 부분. 고로 이 두 가지로 연준에 또한 명분이 생기겠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 금리를 적당히 올릴게 이런 바운스, 이런 스탠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흔들거려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립니다. 2015년도에 돼서야 가까스로, 이때도 시장이 굉장히 흔들려요. 금리가 올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올린다. 16년도에는 브렉시트와 함께 결국 이때도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한 번 올린다. 그리고 17년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받아주니까 3회 인상을 한다. 18년도에 4회 인상을 한다. 시장이 받아주니까. 19년도에도 여러 번 올린다 그랬는데 결국 시장이 빠그러지니까 연준이 어떻게 나오죠? 금리 인상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연준은 2008년도 이전과는 다르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이중 주식시장이 대표적이겠죠? 주식시장은 암호화폐 시장과 현재 같이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자산시장과 따로 현재는 움직이지 않겠죠. 물론 따로 움직이는 시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연준의 방향타는 금융시장을 절대 모니터링하면서 움직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때도 연준의 자산을 줄인다 그랬어요. 근데 4.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연준 자산이 많이 줄인다 그랬는데 결국 3.7조에서 3.8조 달러, 얼마 줄이지도 못하고 1조 달러도 줄이지도 못하고 다시 돈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지금도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긴급히 회수하겠다, 축소로 진행하겠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서 드러나 있죠. 연준은 계속해서 4.5조 달러에서 많이 줄이지 못하고 현재 9조 달러 가까이, 8.8조인가 8.9조 달러인가 9조 달러 가까이 연준의 자산이 늘어있다. 금리 인상 상단도 2.5였다. 이때 당시에. 지금은 올려봐야 그래 상단이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그 이슈. 첫 번째, 물가. 이게 팬데믹과 같이 움직인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이슈와 함께 어느 정도 정쟁이 종식이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 이것 또한 물가와 관련이 된다. 이 근저에 팬데믹이 있었다. 생산에 대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어거지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엔데믹으로 변하면서 또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단기간 시장이 좀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12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을 좀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FOMC 기준점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하나 보고 올게요. 달러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된다. 역사상 거의 고점권에 와 있다. 많이 튀면 하락을 한다. 많이 튀면 하락을 한다. 튀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을 할 때도 왔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전 세계 자산시장에 훈풍이 오겠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면 반대편에 있는 모든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 달러의 파괴력은 약해지는 게 우리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의 본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도 많이 튀었는데요. 유가도 최근에 좀 빠졌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연준에 대한 긴축 우려로 인해서 미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튀었다. 10년, 2년, 3년, 5년, 30년짜리가 다 튀었다. 얘도 안정을 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금리, 환율이 과거 구경제의 중심이었는데 이 과거의 경제 공식도 바뀌어 나가는 부분에 있다. 자, 시장이 최근에 하락이 많이 나와서 시장, 매크로와 글로벌 경제와 큰 판을 한번 제가 이해시켜 드렸어요.
그 부분을 좀 길게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리플의 홈페이지인데요. 솔루션, 국경 간 지불, 암호화 유동성,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우리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이자 프로그램이죠. 자, 국경 간 송금, 그리고 암호화 유동성,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 세 가지를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 XRP의 미래가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려요. 국경 간 지불 송금화. 첫 번째, X커런트. 전 세계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리플 네트워크에 공유시킨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인프라,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다 리플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인프라가 다 구축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X래피드, ODL이 구축되는 건데요. 이 X커런트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이 보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마켓 메이커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동성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ODL이다. 여기에 바로 XRP가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첫 번째 X커런트, 본격적으로 인프라가 다 깔린 이후가 되면 결국은 XRP, X래피드, ODL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경 간 지불, 국경 간 송금, 결국 환전. XRP가 또 환전, 송금과 환전과 지급, 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 유동성.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암호화폐, 펀더멘탈이 튼튼한 암호화폐를 또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NFT, 밑에 또한 중요한 게 나오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법정화폐가 다 CBDC로 대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쵸? 그럼 이 중앙은행들의 이 송금과 환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로 X래피드, ODR, XRP가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리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가고자 하는 길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남미와 여러 인도와 그런 국가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전 세계 CBDC, 그리고 이 통화금융기관망이 다 연결이 된다. 이 혈액에는, 이 혈관에는 이 모세 혈관을 바로 우리 리플 네트워크와 XRP가 담당을 하게 되며, 이 혈액에는 뭐가 들어가냐? CBDC를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바로 이런 포함해서 NFT까지 가치가 있는 그런 물질들, 디지털 물질들은 다 포함이 돼서 바로 3세대, 바로 2세대 스위프트,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웹 3.0, 이 모든 부분에 리플넷과 XRP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그 중심에 있다는 부분이죠. 자, 리플 홈페이지에 또 하나 SBI 리플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 SBI, 이 이면에는 바로 소프트뱅크가 있다. 소프트뱅크에는 손정희가 있죠. 비전패트가 전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다들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기득권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비전펀드에는. 그리고 리플에는 SBI와 파트너사다. 그리고 SBI의 뒷면에는 소프트뱅크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다 보면 그 뒤에 통찰력이 보이게 되며, 그 통찰력은 나의 멘탈을 관리하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장기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력입니다. 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오너와 CEO의 이력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걸어왔던 발자취, 그 발자취가 그 기업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앞으로 방향타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XRP, 리플이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이 방향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013년에 야후, 2009년에
실버레이크가 나옵니다. 이 야후는 손정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 이 비전 펀드는 전 세계 쩐주들의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실버레이크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글렌 허친스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보자고요. 월가 큰손, 허친스가 패드 움직이는 숨은 손. 그래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조기 은퇴 의사. 이 사람이 빠지고요. 지금의 현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금의 뉴욕 연은 총재가 됐습니다. 이 뒷면에 글렌 허친스가 영향을 끼쳤다는 소식이에요. 뉴욕 연은은 패드를 대신해 공개시장 조작 등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미국 주요 은행을 감독한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 연은 총재와 달리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등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에서 상임 투표권을 갖는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이해하고 가자고요. 미국의 통화정책, 바로 금융 시스템을 이해해 보면은요, 연준의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51개 주로 나뉘어 있어요. 이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이 12개 권역마다 연방은행 총재가 있다. 그리고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지금의 바로 페드가 설립이 되죠. 그래서 연준의 투표권은 연준 의장 하나, 연준 부의장 하나, 연준 이사 5명이 1개씩 각, 총 워싱턴에서 7개의 투표권을 갖고요. 이 12개 권역에서 총 5개의 투표권을 갖는데, 이게 여기서 뉴욕 연은은 상시 매번 투표권을 갖고 있는다. 사실 실질적인 실세라는 부분이에요. 미국 연준 시스템에서. 그리고 나머지 4개 투표권은 돌아가면서 맞는다. 실제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게 되면 12개 민영 은행들의 집합체예요. 그쵸?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수많은 민영 은행들의 집합체이다. 이 집합체에는 주주들이 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뉴욕 연은이 굉장히 정말 실세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연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따로 있었다.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글렌 허친스다. 블룸버그는 뉴욕 연은 이사로 뉴욕 연은 총재 선발위원회에 참여했던 허친스가 윌리엄스의 승진에 힘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월가의 큰손인 허친스가 페드의 숨은 실세로 떠오른 셈이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내 허친스 센터가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소로 그가 5년 전 출연해서 세웠다. 여기에는 벤 버냉크와 옐런 전 의장, 도널드 컨 전 부의장이 전직 페드 고위층 인사가 연구원 신분으로 둥지를 틀면서 허친스 센터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버냉키와 옐런은 콘의 사무실이 몰려있는 복도가 또 다른 FOMC의 공개위원회로 불릴 정도이다.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스, 리플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예측. 중요한 의미를 갖죠. 글렌 허친스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슨이 비트코인보다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내놨다. 자, 전 세계 기득권이 인프라를 깔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 가상화폐 리플 컨퍼런스 연사로 나선다. 예선 자료인데요. 10월 G20 표준 규제 수립 앞두고 정책 기조 변화 주목.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 전 NEC 의장 빌 클린턴. 자, 보자고요. 빌 클린턴과 함께 미국 국제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그리고 브래드 갈렌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진도 연사로 나선다. 2017년에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블록체인 혁명 저자 돈 테스콧, 팀 버너스 월드와이드 앱 고안자, 어마무시한 인물들이 참석을 했다. 자, 그리고 지난달 22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규제안 마련을 10월로 연기했다. G20 글로벌 표준 정책 수립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분위기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 귀축과 주목된다.
자, 대충 그림이 잡혀지시나요? 어떠한 리플렛이, 리플사가, XRP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지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의 창시자입니다. 자, 알고 계시죠? 어마무시한 인물들인지. 벤 버냉키,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